국회에서는 지금도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좀 헌법과 법률을 비껴가고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 제왕적 권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는 국회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독재국회입니다. 이 독재국회는 대통령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통령이 협조적일 때, 그럴 때 그러한 자기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원과 자기들 대통령을 위해서 법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행정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독재국회라면 정부는 독재국회의 동조자 정도 된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이 아주 좋은 협조관계처럼 보이는 이 국회, 대통령, 이렇게 봤을 때 그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자본으로 그렇게 여기듯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이익을 지키려고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듭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들기만 하면 대통령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을 꺼내 들면 그대로 탄핵으로 갑니다. 우리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 전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았습니다. 간단히 그때의 일을 어떤 패턴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떻게 그 효과가 발생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2015년에 여당은 공천파동이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김무성의 도장런 사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선 때를 보면 기성 정치인들을 정계 은퇴시킵니다. 여당 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진과 영남의 그 기존 의원들, 아주 강력한 당선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을 쳐냈고 그 대신에 호남과 충청을 껴안았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이 패배한 총선이 끝나고 바로 그 같은 해 2016년 가을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이 터집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는 국회 작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본인이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대중이,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하게 된 까닭은 그 게이트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도 그 이름을 왜 썼느냐, 나중에 이런 본인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국회의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름과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그 면면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천박함과 오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로 칠하고 그런 이미지로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그게 국민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박 대통령은 이 국민이 볼 때 천박하고 오만한 최순실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그럴 때 지지자들조차도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나타난 것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입니다. 무섭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이 모든 탄핵이라는 것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국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 국회 밖에 있는 누구, 어떤 세력, 그런 거 다 눈가림입니다. 실제로 탄핵은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국회가 한 말이 공정하게 수사하자,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성을 했다, 혹은 여기에 앞장을 섰다 하는 인물이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런 이름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법대로라는 것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탄핵 대선이 치러집니다.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특검과 탄핵이 나온 다음에 그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일을 봅시다. 2023년 국회는 총선 전에 특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겨냥해서 들고 나오는 특검은 탄핵과 동의어다. 그 부분입니다. 2016년과 다른 점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6년과 다른 점은 총선 전에 탄핵 시계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탄핵 시계의 초침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다른 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박 대통령은 취임 4년 차, 그때
특검,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에 이것이 시작됐다. 특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은 곧 특검과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016년과 같은 점 그것도 있습니다. 이 공천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중진과 영남을 모조리 쳐내고 호남, 충청 그리고 진보 세력까지 껴안고 있다. 이것이 현재 여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는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나오기는 180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200석을 목표로 한다. 200석도 낙관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199석, 200석을 확보한다고 한다면은 총선 후에 탄핵 갑니다. 왜 그런지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 게이트라는 면, 거기에서 2016년과 같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라고 나온 것이 바로 특검의 대상 이렇게 탄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검거리 이런 건데 그게 김건희 게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2016년과 좀 다른 것은 총선 전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2023년 11월이니까 이게 좀 빠르다. 시기적으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특이점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다르다기보다도 같은 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게이트가 또 국민의 분노 버튼을 눌렀다. 이런 부분입니다. 흔히 김여사라고 부르면서 이 김여사라는 것이 다소 여성 비하 또 변변찮은 무능한 한국 여자 이런 느낌도 거기에 붙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 김여사의 문제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천박함과 탐욕으로 뒤범벅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천박하다 해서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은 싸구려다 이런 느낌. 그 사람이 왜 싸구려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도 많고 많이 쓰고 그런데 언론에 비치고 홍보하고 할 때는 싸구려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게이트의 김 여사는 이 천박함에 더해서 더럽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2016년과 유사한 것은 이러한 김 여사를 편드는 윤석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아니 적어도 앞으로 아주 가파르게 그 지지율이 떨어져 내릴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분노 버튼을 누르는 천박함, 탐욕, 특히 이번 경우에는 더럽다 하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국민에게 알려졌던 명품백을 상납받았다. 그거보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손님을 만나면서 사람 앞에서 가래침을 계속 뱉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 여사 스스로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모르는 것이 개하고 입을 맞대고 개가 입을 핥는 이런 것을 공식적인 사진으로 계속 내보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등에 소름이 돋는 그런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밖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국민의 분노 버튼과 혐오 버튼, 이게 눌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일찍 움직이기 시작한 탄핵 시계, 이게 정녕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건대 상황 성숙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파동, 공천파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숙청 대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숙청한다, 압력을 가한다, 결국은 숙청할 것이다 하는 게 알려졌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공천파동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변이 없는 한 그 마지노선은 2024년 1월 11일 그 공직자 사직 시한 그 무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앞에 단서를 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총선 전에 공천 파동이 발생할 것이다. 바로 이게 지금 상황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현재 국회의원 그 구도상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찬성표만 나오면 의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숙청이 된 사람, 될 사람, 정치 생명이 끊긴 사람, 이게 12명이 넘는다, 이 요건도 충족이 된다, 12명 채울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용산이 쫓아낸 사람들은 탄핵 찬성이 가능합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6년의 명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법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걸어보자, 이게 명분입니다. 그 명분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옳습니다. 이것을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법 집행, 법의 시스템입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게 나쁜 짓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총선 전에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각 정당들에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롭다 하는 겁니다. 총선의 이익이고 곧 다가올 대선의 이익이고 또 정당들에게 정당들이 정당 사업 영업하는 데 이익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총선 후 대선 전에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총선 전에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뜻합니다. 이 모두가 두 가지 경우 모두가 가능하다. 2016년하고 같은 점이 또 뭐냐 하면 공정하게 하자 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던 유승민, 김무성 씨. 한간에서는 그들의 적자다, 적통 후계자다 하는 이준석 씨가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을 향해서 방탄특검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특검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특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탄핵의 특검과 탄핵이 동의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 탄핵으로 가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의 이 주장, 이러한 말을 보수신문,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 동아가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김건희 게이트, 그 긴 기간 동안 민주당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유죄의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참 언론의 자유가 옥죄이고 있어서 저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참 알기 어렵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김건희 게이트를 탈탈 털었다고 하는 민주당 검찰은 정확하게는 윤석열 검찰이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말은 특검 받아라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특검은 탄핵의 동의어입니다. 탄핵의 주축은 국회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준석 이 사람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혹은 어떤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어떤 세력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 그거는 눈속임입니다. 탄핵의 주축은 국회입니다.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탄핵, 이 상황은 성숙했고 국회는 탄핵을 시작했고 그리고 2016년처럼 소위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름 불리우는 보수가 이 국회의 탄핵을 밀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과 다른 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 그때는 보수가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어찌됐든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그때 보수가 느꼈던 것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가 몰락하는 거라는 인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의 몰락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수층에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의 민주 세력이 여당의 민주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의 본질이다. 그러면 같은 편인데, 초록이 동색인데 왜 야당 민주 세력은 자기 같은 색깔의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색이어도 나중에 대통령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래서 탄핵해야만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때와 다른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탄핵하면 민주용산을 사수하러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가는 보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그 길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그리고 헌재에 가게 되면 헌재만큼은 지난번처럼 서둘러서 헌재의 위험이라고 할까, 헌재의 그 위치, 그것까지 흔들리게 하진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그때처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만일 총선 전에 소추 의결을 한다든지 총선 직후에 의결을 한다든지 어떻든 한 2024년 6월경까지만 결정을 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 자리가 비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련한 한덕수 총리가 잘 해낼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용산보다 더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24년 6월까지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은 2024년 12월에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은 그 날짜에 대선을 치르면 됩니다. 이것이 헌법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2016년 그때 그 탄핵 때문에 헌법이 무너져버린, 헌법을 위반해서 보궐 대통령이 들어갔고 그 보궐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이런 그 보궐 대통령의 위헌성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가겠다면 가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이왕 국회가 이렇게 탄핵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헌법으로의 복귀라는 이런 결과까지 성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